그리스에서 에토스는 관습, 관례. 예. 그러니까 관습과 관례 안에서 생각해보면 모랄, 에토스를 생각해보면 에토스라는 것은 공동체나 개인한테서 좋음에 대한 사유예요. 굿에 관한 사유가 모랄, 에토스고, 이 에토스를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모랄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모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윤리인가? 윤리, ethics. 그럼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다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윤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드는데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common good, 공공선, 공동체 안에서의 공공선은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공공선. 그것을 정치학이라고 말하죠. 정치학. 개인한테 좋음과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윤리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윤리학이란 선에 대한 학문이다. 해피니스, 행복에 관한 학문이 윤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정의하죠. 그런데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윤리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성의 지배에 당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실천하고 행위할까를 탐구하는 게 윤리학이다라고 얘기해요. 칸트는 목적의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목적의 나라. 모든 행위가 사유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사유와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질문하는 것이 윤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의는 동양에서 말하는 예라는 것은 윤리학인가? 도덕인가? 아닙니다. 예는 리추얼입니다. 종교적 행위, 신을 받들거나 신을 경배하거나 신을 제사하는 의례나 절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동양의 예학을 윤리학이나 도덕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이해이죠. 왜 불가능하냐 하면 moral, 도덕이거나 에틱이거나 간에 도덕이거나 윤리나 간에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예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동양의 예는 인간을 정의하거나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인간의 이성이 무엇이며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리학이나 모를 도덕으로 해석할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또는 예학이라는 것을 종교적 의례이거나 종교적 의례로부터 파생된 정치 권력 관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너는 왜 예의가 없니?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고 살았던 거죠. 그럼 왜 예를 윤리나 도덕으로 해석해 왔을까? 간단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교육, 취급, 황제 명령에 따라서 교육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다루어야 해
라고 교육칙을 선포하고 교육칙 안에 들어가 있던 과목들이 수신, 그 다음에 명언 이런 과목들입니다. 수신이라는 게 뭐겠어요? 동양에서 논어 맹자에서 문장들을 골라서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런 거 있는 따라 해야 돼 라고 말하죠. 고대 명언들, 명언집을 강의하면서 너는 이렇게 왕에게 충성해야 되고 신민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친 거죠.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의 도덕교과서와 윤리교과서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부조차도 해방이 안 돼 있는 거죠. 소설가 이상이라는 사람이 봉별기 만나고 헤어진 기록이라는 제목의 중편 소설을 써요. 그 중편 소설에 연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연아는 동경유학생이에요. 조선인입니다. 그 이상이 조선에 살다가 일본에 가요. 연아집에 머물러요. 근데 연아는 동경에 있는 대학 시간 강사와 살림을 살아요. 그 소설 제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연아는 수신 시간에 하품을 하였다. 수신 시간에 하품을 하였다. 얼마나 따분해. 연아가 하품한 것은 전통적 사유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랑 무관하다. 얘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얘는 리추이다.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제사 절차, 그래서 절차가 있겠죠. 그다음에 신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들이 있겠죠. 그게 예입니다. 그래서 예라는 글자가 갑골문에 상당히 자주 출현합니다. 그럼 갑골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묻는 점치는 행위를 한 재료가 갑골이잖아요. 갑은 뭐예요? 거북, 껍질. 골은 뭐예요? 말, 소, 대퇴부 이런 것이죠. 거기다가 점칠 내용을 쓰고 그것들을 불에 구워서 갈라진 무늬, 그걸 조라고 그러죠. 무늬를 가지고 신의 뜻을 파악하는 행위를 해서 점을 치었죠. 그 점친 것에 남은 것이 갑골문이고 그 갑골문에 얘는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점을 친다 쳐봐요. 지금부터 3000년 또는 3500년 전에 신의 뜻을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묻나요? 재개하고 향 피우고 뭐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나서 묻겠죠? 그로부터 얘는 기원이 있어요. 예의 기원은 신을 섬기거나 신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예가 종교적 의례에 있는데 더하기 로 전환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그러니까 상나라 때까지는 얘는 종교적 의식
의뢰였어요. 근데 주나라가 되면 예라는 개념 안에 정치 권력과 신분과 계급을 의미하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이게 이제 주나라 때부터. 이건 주나라 때부터예요. 이건 상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을 얻는데, 그러니까 종교적 의례에서 정치적 권력이거나 계급과 신분을 말하는 상징에 필요한 것이 청동이익입니다. 청동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죠, 구리. 푸른빛 도는 구리를 모아서 솥이나 다른 술잔이나 술통이나 이런 걸 만들죠. 그래서 이 청동이익은 다른 말로 예기라고 표현해요. 예기라고 표현합니다. 예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종교적 제사 의례에서 저 기물들을 사용했어요. 생각해보면 천신이나 상제나 이런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우리도 음복하잖아요. 음복을 할 거 아니에요. 음복을 하는데 상나라 시대 때는 그러한 종교적 제사가 끝나면 상나라 시대도 또 저 청동이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같이 음복하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상나라는 업제국가였거든요. 업제국이었다는 말은 상나라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업 단위의 추장들, 족장들의 연맹체란 뜻이에요. 연맹체였기 때문에 주종 관계를 형성해요. 그 연맹체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은 있고 추장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고 추가 있어요. 왕이 있고 추가 있는데 업제국가의 리더인 추장들과 왕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지만 청동이기를 가지고 이들은 밥 먹고 그냥 헤어져요. 제사 지낼 때만 청동이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은 자기 업제국가로 돌아가는 독립적이라. 그래서 이 왕과 추는 주종 관계를 이루지만 신하 관계는 아니었어요. 신하는 아니고 주종 관계는 맞아요. 근데 주나라가 되면 주나라 무왕 당시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이제 패권을 차지하는데 은나라 유민들이 따로 모여 사는 지역에 추장을 하나 세워놓고 네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유지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대표가 무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경이라는 사람이 이후에예요. 어느 멸망 후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주공이라는 사람이 얘가 거치한 지역을 진압해요. 진압하고 나급이죠. 나급에 성을 하나 세워요. 이제부터 이제 봉건제로 들어가요. 주나라는 처음부터 봉건제를 한 게 아니고 무경의 반란으로부터 봉건제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봉건이란 말은 봉하여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땅을 특정한 지역의 땅을 이렇게 구획해놓고 이걸 분봉 그러죠. 분봉. 땅을 나누어서 주면서 왕 또는 제후를 세우는 거죠. 제후. 왕이 아니라 제후를 세우는 거죠.
그럼 다시 호경이라는 원래 주나라의 수도에서 무경의 반란 때문에 호경의 수도가 있고 두 번째 수도 나급을 세워요. 나급을 세우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땅을 나누어서 자기 친인척을 그 땅에 제후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봉건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걔가 반란할 수도 있잖아. 걔가 천자국을 공격할 수도 있어. 계약서를 써야 돼. 계약이 필요해요. 천자와 제후 사이에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을 청동소태 새겨요. 청동소태 계약서 내용을 새깁니다. 너는 나한테 신하로서 복종한다? 조회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너는 너의 토산물을 언제 바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천자국이 무슨 일이 있으면 너는 군대를 이끌고 온다. 그 계약서가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공후 백자남이라는 자귀를 주죠. 그 공자, 후자 주잖아요. 백자, 자당, 남자. 그래서 작을 준단 말이에요. 작을 주는데 이 작이 청동으로 만든 술잔이에요. 그러면서 공작에 대해서 지위를 주면 공작의 나라는 군대는 3개 사단으로 한다. 3개 사단으로 한다. 천작은 7개 사단이에요. 7개 사단, 3개 사단으로 한다. 후작은 2개 사단으로 한다. 나머지는 2개 사단으로 한다. 이런 계약서를 다 써요. 그걸 청동소태 새겨요. 그렇게 새기면 이 청동소치든 청동술잔이든 청동항아리든 천자국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늘상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죠. 이게 계약서이자 명령체계이자 행정법이에요. 그걸 쓰는 게 주례라는 책입니다. 주례라는 책은 천자는 하늘의 아들입니다. 천자는 천명을 받아서 천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천자라고 불리고 이럴 때는 왕으로 불리고 천자는 황후와 비빈을 몇 명을 줄 수 있고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제후는 공제후 중에서 후일 경우, 자일, 백일 경우 부인을 몇 명을 줄 수 있고 그들은 천자 앞에서 자기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고 천자는 백의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며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례라는 책은 이 계약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청동 이계의 책임, 제후와 천자 사이의 계약 내용, 언어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천자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종교적으로 천자이고 통치적으로 왕이고 천자인 왕이 제후를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야 하고 제후는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한테는 자기 뭐라고 말해야 한다는 정의들을 쫙 썼어요. 대부까지 뭐까지 다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든이라는 책을 썼는데 리바이든이라는 책에 3분의 1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리바이든의 3분의 2는 다 언어, 정의의 문제, 개념 규정 이거예요. 3분의 2가 다 명령어 체계예요. 리바이든은 왕을 권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정당화하는 책이잖아요. 홉스의 리바이든은. 근데 리바이든은 처음에 정치는 무엇이고 정치의 원리는 뭐고
이런 얘기 잔뜩 철학적이고 정치학적인 얘기 해놓고 3분의 2는 다 개념의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 내리고 규정하고 명령체계를 쭉 내렸어. 왜 그럴까요? 정치는 정의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그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규정집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규정집에 나오지 않으면 한 발자국 해석하지 못하죠. 그렇잖아?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나라가 되면 예라는 것은 종교적 은혜뿐만 아니라 정치의 구조, 국가의 구조, 통치자에 대한 정의, 신하에 대한 정의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윤리라고? 예의 차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도덕과 무관하고 윤리와 무관한. 좋습니다. 다시. 그럼 얘는 여기 어디 써놨는지 이 페이지를 안 적어놨어. 지금부터 페이지를 같이 먹여서 해볼까요? 네. 페이지가 안 되죠. 1. 맨 앞 1. 그 뒷면 복사 2. 3. 그렇게 해서 4, 5, 6, 7,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60이네요. 59 된 사람. 그건 잘못 쓴 거야. 아. 41쪽, 그래서 41쪽 찾으면 41쪽. 자, 40쪽에 보면 이렇게 써서 40쪽 다 찾았죠 이제. 얘는 종교적 의례에서 기인한다. 됐죠? 상나라에서 얘는 신을 섬기는 종교 의례를 의미했다. 갑골문에 가장 자주 출현하는 글자는 예이다. 갑골문에서 예자가 사용된 용례는 종교적으로 신을 섬기거나 종교적 의례의 절차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상나라와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주나라로 접어들면
얘는 종교적 의례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 계급, 신분에 대한 규정으로 나뉜다. 우선 종교적 의례에서 예를 살펴보자. 주나라에서 종교적 의례로서 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동 예기를 살펴야 한다. 이들 청동 예기를 의기라고 부른다. 이기라고 부른다. 이기라는 명칭은 신성한 예기라는 뜻이다. 신성한 이기들. 상나라에서는 상나라는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여러 시족이 연합된 억제 국가였다. 따라서 상나라의 왕은 억제 국가들의 추장들의 맹주로서 맹주 개념으로서 왕이었다. 상나라 왕과 시족 추장들은 주종 관계는 맺었지만 군신 관계는 아니었다. 상나라에서도 청동이기를 사용해 제사를 지내고 종교 의식이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 청동이기를 사용해 식사를 했다. 이는 상나라 왕족과 추장들이 청동이기를 예기로 제례로 사용한 것이다. 제례에 사용한 것이지 왕의 왕권, 정권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주나라에서는 상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후 체극, 천암, 멸국 수십, 그러니까 드디어 은나라를 이겨서 천암, 아주 깊숙한 곳에까지 다 지배하면서 멸망시킨 나라의 수가 10이었다. 은나라가 이제 10개 정도의 억제국가가 연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새롭게 세운 나라는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형제, 식구, 장수들에게 분봉제를 실시한다. 이때 분봉제에서 적서제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또 넣어봅시다. 42쪽. 이 적서제는 천자인 왕과 제후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재규정한다. 이 적서제도를 확대하면 종법제가 되고 이를 다시 군신관계에 적용하면 분봉제가 된다. 여기서 이제 적서제도라는 걸 생각해보면 적서라는 말이 적장자와 서자이죠. 장남과 둘째 이하. 장남은 적자이고 장남을 빼고 나서는 서자이죠. 그러면 적자, 서자 이거는 뭐 동양만 그런가? 아니고 서양도 그렇죠. 서양 영국 같은 경우에 영주의 아들 장남만 그 영지를 물려받죠. 그래서 둘째 이 아들은 지식이나 문화나 교양은 갖추지만 재산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영어 젠틀맨은 뜻이 뭐예요? 에티켓이 좋은 사람,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젠틀맨, 젠틀은 장자가 아니라 서자라는 뜻입니다. 귀족들의 몰랐나? 그봐. 젠틀은 영국 귀족들 장자가 아닌 귀족의 아들들을 젠틀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계급화해서 젠틀맨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젠틀맨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음종이 선생 젠틀맨 만나면 붙지 말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남을 진짜로 만나. 장남이 죽은 차남을 만나야 돼. 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젠틀맨도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쨌든 다시 적서제도를 취하면 내가 천자라. 내가 아들들을 두었어. 그러면 장남한테 왕위가 계승되겠죠. 장남. 그런데 내가 천자인데 나머지 둘째, 셋째를 그냥 두지 않겠죠. 그럼 이제 이 천자국이 있으면
둘째를 이쯤에 분봉을 해줘. 셋째는 이쯤에 분봉을 해. 근데 뭐 내 형제도 있을 까이가.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을 까이가. 그럼 동생들도 있어 여기다 분봉을 하겠죠. 분봉을 해. 와이프 형제들도 있을 까이라. 그 다음에 상나라를 정벌해서 상나라를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친인척 관계가 아니지만 장군, 뛰어난 장군도 있겠지. 이거도 있겠지. 땅을 나누어서 준다라는 것은 농노, 땅에 소속된 노예와 함께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줘요. 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누가 친해? 아버지 어머니가 친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친하겠죠? 그러니까 친해. 자식들도 친해. 친친애물. 친한 이를 친히 여기고 친하지 않은 이를 사랑하라. 유교에서 하는 말, 공자님 하시는 말씀이죠. 친친애물. 부모님을 친히 여기고 가족을 친히 여기며 가족이 아닌 사람들 그냥 사랑해라. 그럼 이건 차등해잖아. 차등해. 차별적인 사랑이라. 그럼 이제 천자가 분봉을 하는데 내 형제, 친척은 친하겠죠? 그래요. 그럼 이 친척을 아까 공우 백자나무로 관작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하고 친하면 나 형제, 내 형제한테 가장 등급이 낮은 남작을 주겠어? 그럼 뭘 줘야 돼? 공작을 주겠죠. 공작을 주는 거야, 공작. 그 다음에 한 8천쯤 되면 후작을 주겠죠? 이제 외갓집에 어떤 친척이라 뭐 이쯤 주겠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한데 공을 세웠어. 이걸 주겠죠? 주는데 그러면 봐봐. 공, 후, 백, 자, 남이 등급이잖아. 계급이잖아. 신분 계급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군대도 공작의 나라는 3개 사단, 니네는 2개 사단, 니네는 1개 사단 이렇게 다 배열했잖아. 구분했잖아. 이게 예예요. 이 계약을 청동기에 적는 게 예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또 보면 종법제와 분봉제의 원리로서 예했어요. 앞에서 언급한 종교적 의례와 군신관계를 청동이기에 적용해 봅시다. 청동이기는 종교적 의례에서 사용되던 예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권, 신성한 권력자, 계급에 따른 신분, 군신 간의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청동이기는 귀족들을 상징하고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지. 민간에서 누가 뭐 청동으로 만든 그릇에 밥을 먹겠어? 신경이 돼. 구리로 된 조립기구, 냄비, 프라이팬 얼마예요? 하나에? 60만 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비쌀까요? 우리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니야. 구리가 살균 기능을 가져서 살균 기능을 가져서 음식물을 청동 그릇에 담으면 자체로 살균되어서 아주 건강한 도구예요. 근데 구리값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번에 청동 프라이팬을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물어봤어요. 프라이팬이 있나? 뭐 있어요. 사람은 먹을 수도 있어. 못 본 것 같은데. 있어. 우리 그 파주에 청동 그릇 만들어 파는 예술가가 있어.
예술 같은 예술 작품이야. 300만 원. 불이 단점이 있는데요. 까매지는 게. 그것까지 이제 해결하는 작품이야. 예술 작품이기도 해. 그래서 못 사주겠다. 제가 알기로는 양구에 양자 여기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한 세트에 80만 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하나밖에 못 만들어. 진짜 다 빠가지고서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재료값보다는 인건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용접을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진짜 딴건 이 숟가락 그 대가리 쪽에 용접을 하는데 그 사람은 용접을 안 하고. 그러니까 프라페는 특히나 열을 엄청 빨리 흡수하는데 그 뜨거운 걸 어떻게 쓰시려고? 그 사람이 만들어 파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지. 어쨌든 민간에서 청동 그릇으로 밥을 해먹겠냐고 이 당시에.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수도를 16번을 옮기는데 왜 옮겼냐면 구리 생산지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구리 생산지. 그럼 구리 생산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청동으로 의뢰, 종교적 의뢰에 칼, 청동, 그 비파형 청동 단검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거 30cm가 안 넘어. 28cm 이렇게밖에 안 돼. 그게 구리가 사람을 죽이겠냐고, 찌르면 이게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 그럼 거기다가 뭘 넣어야지. 납을 넣거나 해야 단단해지잖아요. 그 아연을 넣거나. 그 단단해지는데 청동검을 만들었는데 걔가 이런데 부딪히면 얘가 칼이 깨져요. 그러니까 무기의 용이 아니라 제사용이야. 청동검도. 그러면 그들이 청동이 나는 지역을 찾아서 수도를 16번, 18번 돌아가면서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청동을 추출해서 뭘 만들려면 불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1300도 이상의 고열에서 청동을 함유하고 있는 뭐 돌이나 이거를 녹여서 청동을 추출해. 그러니까 철기 시대로 접어들 때도 동양이 철기 BC 5세기 되면 중국은 철기 시대로 다 접어들었는데 서양은 막 1400년이나 돼야 겨우 철 만들고 막 그잖아. 그 멍청한 놈들은 불을 다룰 기술이 없으니까 불을 잘 다스리니까 도자기를 구워 만들잖아. 서양 놈들은 도자기를 못 만들어가지고 그 비싼 돈 주고 사가고 그러다가 그 중국이 기술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본 차이나가 진이라는 진나라는 진 뜻이에요. 진. 본은 뭐예요? 뼈잖아, 뼈. 흙에다가 이제 소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해서 구우니까 안 깨지더라. 중국의 그 도자기 첩이 되더라 하는 게 본 차이나잖아요. 본 차이나. 걔들 서양놈들은 한참 멀었죠. 못 따라오죠.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림을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잘 그리셨습니다. 예술성이 보이는데.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이걸 정이라고 해요. 정. 이 속정자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그 조선의 왕궁에 가도 이게 있죠. 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은 원래 정의 시작은 역사적 기록을 따져 보면 우임금 우왕이 구주의 금속을 모아 주조한 소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왕이 구주니까 중국을 9개 대륙으로 나눴다는 뜻이고 그 9개 대륙에서 동을 가져다가 구리를 가져다가 하나로 녹여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니까 천하를 소유했어요라는 상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은 의미가 천자가 천하를 소유했어요. 이걸 첫 번째 상징을 나타내고 왕위, 왕의 개성, 왕위를 내가 이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제왕의 이제 왕이 죽고 내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등 보세요. 위등
대정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오르다는 뜻이잖아요. 집이라는 뜻이고 뭐예요? 솥이 있는 집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솥이 이렇게 놓여 있는 데에다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거기에 솥 있는 집으로 올라간다는 게 왕위를 계승한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천자와 제국의 왕 간의 맹약, 충성서약, 계약을 새긴다. 그거 갖다가 정명, 그렇죠. 정명 이렇게 말해요. 정명. 그러면 천자가 내가 제후를 봉해줘. 봉해줄 때 너는 관작을 자작으로 할게. 그러니까 꼴통에 1, 2, 3, 4 네 번째 관작을 받았어. 너의 연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너는 군대를 한 개 사단만 가질 수 있고 너는 토산물을 1년에 몇 번씩을 보내야 하고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이만큼 보내야 되고 조회를 언제 와야 하고 천자국에 난리가 나면 넌 군대를 마차, 전차를 몇 대를 가지고 와서 도와야 하고 이걸 새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정명이에요. 계약서죠? 군신 간의 계약서예요. 이게 이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일반적인 용례 EX를 보세요. 정비 한자의 용례 소정자에다가 기할 기자 썼잖아요. 귀족이란 뜻이고 소투로 먹는 신분의 사람. 소투로 먹는 신분의 사람이면 국가 천하를 소유한 왕의 솥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는 사람이니까 아주 귀족이죠. 그 뜻이고 정보 그랬어요. 소정자에다가 도울 보자인데 정사, 정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문 중에 이거는 삼공의 지위에 있는 사람. 삼공이라는 것은 천자 바로 밑에 있는 공작 개념이죠. 이거 관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관직을 받은 사람. 그래요. 그러면 소치 상나라 때는 상대한테 제사 드리거나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왕과 신하의 관계이거나 계급이거나 계약서가 되어버렸어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이라고 불러요. 이. 잘 보세요. 글자를 봐봐. 쌀, 나물분을 맞들어서 보세요. 그래서 이걸 떳떳할 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종묘에 주로 두는 것이에요. 종묘에 두면서 제사 때 사용해요. 아까 소정은 천자와 제국들 사이에서 정치적 회합을 갖거나 조회를 할 때 사용하고 이것은 제사에 사용해요. 그래서 공적이 있는 신하들의 공적을 여기다 새겨요. 그 다음에 선왕들의 공적, 죽은 왕들의 공적도 새겨요. 그래서 그게 문장을 보면 대양이 벽지건 대명시어 승이전 그랬어요. 여기서 벽이라는 것은 왕이죠. 왕이 힘써 노력한 것을 더 높이고 큰 명령을 베푼 것을 이정이라는 데다가 새긴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하지 않는 표준의 법칙 교훈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훈 이렇게 얘기해요. 이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훈이라는 것은
가르치다 깨우치다 이런 거잖아요. 떳떳하게 가르치는 것, 떳떳하게 깨우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왕의 업적도 새기고 제후의 업적도 새기고 제후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새기고 그러면 이게 이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훈이 윤리적인 걸까요? 왕과 신하의 충성, 주종 관계에서 그걸 잘한 사람들의 내용을 새기는 거니까 명령어죠. 그 명령어의 교훈이에요. 그걸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준이 있는데 준은 술통을 두 손으로 받들다. 그래서 저음이 되죠. 저음. 이 발음이 두 개인데 이거는 추예요. 추. 이 술단지인데 술단지를 오래 그 술을 이렇게 놔두면 얘가 발효를 잘할까요? 그러니까 위에 먼지가 쌓인 거라. 그래서 중국의 그 남쪽 대만하고 가까운 복건성 지방을 가면 황주라고 해서 노란 술이 있어요. 노란 술. 도수는 한 15도, 13도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집에 딸이 태어나면 아버지는 술을 담아요. 항아리에. 그걸 갖다가 땅속에 묻어요. 그래서 딸이 시집갈 때 잔치 때 써요. 그 황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통상 그 책을 그 황주 안에는 진 25년 이렇게 써놨어. 이 말은 뭐 25년 동안 놔뒀다는 거야. 25년 묵은 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술단지에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뽀얗게 쌓인 게 있고 이게 술단지예요. 이걸 두 손으로 동성하게 받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장 추도 되고 존귀할 존자도 되고 존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한테 신에게 올린다 라는 뜻에서 시작해서 마디촌자를 집어넣는데 두 손 대신에 마디손자로 바꾸어서 법도가 있어야 한다. 신에게 술을 올리는데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을 부르는 명칭을 존전, 왕의야, 앞에 서다. 좀비 기천의 용례에 보이듯이 신분 쾌격의 의미로 바뀌어요. 원래 이 술동인데 술동? 술 항아리? 술 항아리인데 바뀌어요. 그래서 존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존은 왕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래서 존명 그러면 왕의 명령을 받다라는 뜻이고. 근데 존자를 이상하게 쓰는 사람 있죠. 라오스라는 사람, 노자라는 사람은 나는 밥 먹여주는 어머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왕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천자한테만 쓰는 용어를 엄마한테 붙이죠. 노자는. 이 존자는 천자한테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밥 먹여주는 엄마를 나는 천자처럼 여긴다고 말해버려요. 노자는. 그러니까 노자가 여성주의이자 약자들의 논리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작이에요. 작은 술잔입니다. 자, 작은 술잔인데 관작이 되죠. 관작. 위계를 말해요. 신분의 위계. 그래서 공작, 남작, 자작, 백작, 투작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관직 신하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관작이라는 말을 써요. 관직 관자에다가
통계 작자를 펴죠. 그래서 계급 신분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귀를 주다. 공우 백자남, 공작, 부작, 백작, 자작, 남작. 그래서 제후가 천자를 아련할 때 청동 옥으로 된 작을 내려줘요. 그래서 열작 유왕, 이 술잔을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다. 열작 유왕, 장록, 자기와 공록을 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이들 얘기는 원래 상제나 천신을 제사할 때 쓰이는 리추얼, 종교적 의례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주나라 같으면서 이들 종교적 의례의 그릇들은 천자나 제후 또는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관작을 받다라는 것은 천자로부터 지위를 받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래의식의 얘기가 주나라 무왕 이후 주공이 얘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종교적 얘기가 씨족, 귀족만이 전유하는 왕권, 정권, 계급, 신분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존작이라는 말은 귀족을 존칭,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천지, 존작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것은 천자가 내려준 신분, 계급이라는 뜻이에요. 주공이 새롭게 정의한 예는 모두 솥에 새겨져서 성문법의 기능을 했어요. 자, 성문법의 기능을 했어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는 명령의 체계이자 행정법이자 법률이에요. 귀족한테만 해당돼요. 절대 윤리나 도덕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은 천자가 천하를 소유했음을 상징하고 천자가 정권의 소유자임을 상징하며 이는 예와 형의 구분을 기록하고 성문법의 역할을 하며 존과 작은 공실 자손의 전정 형식을 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공실 자손뿐만 아니라 제후들까지 확대되어 종법 분봉의 의미로 규정되고 이후에 공실에서 군신관계에만 적용되는 의미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라는 것을 도덕 비스무리하게, 윤리 비스무리하게 이해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좀 더 가봅니다. 솥과 도. 주나라에서 말하는 도는 선승왕지도의 준말이다. 앞선 죽은 성스러운 왕의 도라는 말이죠. 이는 촉과 관련된 모든 담론을 도라고 말한다. 촉과 관련된 담론이란 정권, 귀족의 범위, 가족 간의 친소, 귀천, 등급의 상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이게 도예요. 이 속과 관련된 담론, 즉 도는 예와 법에 관련된 담론이고 예랑 귀족을 대상으로 한 귀천, 좀비, 상하에 대한 규정이다. 주공이 말한 내용은 이를 규정적으로 보여준다. 예. 주공이 분봉제를 실시하면서 처음 내건 말이 이 말입니다. 예. 불하 서인 형 불상 대구. 얘는 밑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다. 이 말은 얘는 귀족한테만 한정된다. 일반인은 얘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형은 불상, 대부 이상으로 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 이상의 귀족은 형벌의 집행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시 이 말의 의미는 일반 백성은 형벌에 의한 집행의 대상이고 얘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선시대에 영종도 이후 전라북도, 경상북도 자인면의 통계 자료가 있어요. 철종 중대, 철종 시대. 몰락한 양반이 70%야. 근데 일반 사람들 중에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그 지역 통계만, 그 지역 안에서 많아. 그러면 이제 양반은 예를 지켜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될 거야. 제사 지낼 돈도 없어. 그러면 돈 많은 장사꾼한테 돈을 삥 뜯어야 될 거야. 그러면 무고죄,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관원에 가서 쟤네 불목,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네라고 고발을 해. 그럼 얘가 양반이 고발했으니까 현감이나 수령은 양반 편이니까 걔를 부르다가 곤장을 쳐. 그럼 이제 협상하지. 야 이제 곤장 그만하게 줄 테니까 돈 좀 줘. 삥 뜯어 제사 지내죠. 그런 사례가 숱하게 나오죠. 그걸 토색질이라고 그러죠. 토색질. 토색질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양반들이 죄를 지어요. 동네 처녀들을 여러 명이 거털하고 융화하고 걔들을 벌은 향미, 서원 낮 동안 서 있는 거야. 땡볕에. 그게 벌이라. 근데 일반인들은 양반 말을 안 들으면 양반집마다 태형, 형틀 기구를 갖추고 있어서 잡아다 때려. 왜? 이거니까. 양반들은 형이 해당이 안 돼. 형이 해당 안 되니까 양반은 지가 양반이라고 일반 사람들을 돈 안 낸다고 자기 집에 끌고 와서 형틀에 매어놓고 곤장을 때리고 그게 많아요 조선시대. 그런데 이게 뭔 줄이라고 도덕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얘를 내가 가장 싫어해. 나쁜 놈. 봅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얘는 귀족에게만 한정되고 얘는 귀족의 전유물이고 법원, 백성계급 그 이하 집단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형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형정을 제정하고 정나라가 형성을 제정한다. 형서를 제정한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진나라는 예를 의미하는 소택. 이게 예를 의미했는데 귀족들의 규정을 얘기했는데 형을 새겨서 소초를 만들었어. 법률책을 정나라는 반포했어. 예가 없다는 거죠. 예는 끝났다. 전국시대 되면 천자는 아무 힘이 없죠. 예가 아니라 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형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약이 붕괴되었어요. 여기 몇 페이지야? 43입니다.
지금 말고 내가 이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줄게요. 음. 54쪽으로 가보세요. 54쪽. 춘추시대 예학의 붕괴. 춘추시대를 규정하는 학자들의 관점. 공장. 예학이 붕괴되었다. 천하의 도가 없다. 묵장. 별분 별사의 시대다. 다른 임금, 다른 선비의 시대다. 맹장. 세세 도미. 세상은 쇠퇴하고 도는 미미해지니 사설 폭행. 온갖 학설이 난무한다. 장장. 천하 대란. 천하 크게 의지로 부리니 도덕불이 도화덕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시 춘추시대가 되면 없어져. 이거 주나라 천자에 의해서 실정법, 행정법, 헌법으로 작동하던 예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는 불인데 악은 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귀족계급이 달라, 신분이 달라. 그러면 계속 신분에 따라서 나누기만 하면 얘들이 문제가 있잖아. 잔치할 때는 그걸 풀어줘야 될까요? 술 먹고 잔치할 때는 신분개혁을 풀어줘야 될까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초회를 마치고 천자와 제국의 초회를 마치고 초회할 때는 예를 지켰겠죠. 그 다음에 잔치를 할 때는 좀 풀어줘야 될까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조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예학이 붕괴되었으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회복을 어떻게 해? 정명.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개념의 규정, 명제에 대한 정의, 개념을 세우자.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세울 건데? 군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게 공자가 말하는 정명이에요. 그러면 임금은 임금답다라고 그러면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임금답다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임금답다는 건 뭐예요? 임금을 정의한 규정, 예의 규정. 얘가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계급적으로 규정하고 너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하는 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살피자. 임금은 임금답. 신하라는 것은 신하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고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안 되죠. 왜? 불가능하죠. 이 사람들 진나라와 정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신분제를 폐기하겠습니다. 귀족으로서 3대가 된 사람들, 시급이나 체급을 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내놓으세요.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세금을 10% 걷겠습니다. 공직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보상은 해주지만 지가 옛날부터 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신분제 회수, 시급 회수, 그 땅을 일반 농민들한테 다 줘요. 그리고 니네 농사지어서 세금 내 10%. 그 다음에 법률 체계를 가지고 다스리죠. 그러면 얘는 분인데, 얘라는 것은 분인데, 형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나라할제 한 가지로 같아요. 그러면 귀족한테도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기족한테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뜻이 이제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얘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됐죠. 얘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전국시대에 그 나라들은 전국치lum이에요. 치lum. 7개의 힘센 나라들은 다 법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44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공자가 말하는 선왕기도, 공자가 말하는 유학의 도라는 게 뭘까요? 공자 지가 저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고 수리부자 있던 걸 썼어요. 있는 내용을 내가 쓴 거지 나는 창작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자가 말하는 도가 뭐야? 이거예요. 소체 새겨진 내용들. 이게 공자의 도예요. 근데 공자는 사잖아요. 사. 대부가 아니야. 사가 천사와 제후들 간의 내용을 지가 말해. 지는 뭐 뭘든 아니가. 이게 사가. 웃긴 얘기죠. 근데 공자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한 예나 그러한 규정들은 사가 같거나 일개사가 같거나 종이 같거나 사가 같거나 사가 같거나 사가 가질 수 없다. 이게 다 옛날에 공무원들, 종은 무당, 점치는 사람, 그 밑에서 행정일부 하는 사람, 천문 간첩, 별자리 점치는 사람, 그걸 기록하는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국가적 일도 기록하는 사람, 도구를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하는 사람, 이게 다 관직 이름이에요. 이들이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러한 국가의 내용, 예를 춘추시대 때문에 망해버려요. 제후국이. 그 제후국이 망해버리면 그 제후국에서 이런 일을 보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지식을 민간에서 팔아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공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진신선생 그러는데, 공자는 진신선생 출신이에요. 대부 밑에서 말단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자는. 그걸 자기가 팔아먹어서 하는 거니까 지는 월권 아닌데 월권이죠. 어쨌든 다시 44쪽으로 돌아오면 진나라가 형정을 만들고 정나라가 형서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주나라의 예법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고 도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소천, 예기는 정권을 의미하는데 소철 탈취하는 경우, 즉 예기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정권을 탈취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문정, 소치 어떻냐? 소철 어땠냐? 소체가 안에서 묻다. 소철 어땠냐? 라는 말은 정권을 탈취했냐라는 겁니다. 창왕 정권을 뒤집었냐는 빼앗았냐는. 그러니까 제국끼리 전쟁을 할 때 A라는 제국이 B라는 제국에 쳐들어가서 소철 차지하는 소철 차지하면 그 나라를 접수한 것이. 그래서 그걸 문정이라고 말해요. 문정. 소체가 안에서 묻다. 소철은 어찌 됐노? 이 말이. 소 뺏었나? 더 해야 될까? 다음 차트. 오늘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얘는 도덕 윤리가 아니다. 고마운데. 요
다음 주에도 또 가자고. 그래서 예약을 좀 하고 이제 파도 낚시를 해야지. 감옥이라니 그런데. 그렇죠. 어렵진 않죠? 네. 그만해요. 수고하셨습니다.